사람들은 늙으면 외로워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다. 내 이름은 박준수. 올해 73이다. 아내 영자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10년째. 그 세월 동안 나는 외아들 민호와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왔다. 아니, 함께 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같은 지붕 아래 있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오후 2시쯤 저 햇살이 내 무릎까지 닿는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한다. 따뜻하면서도 슬프고 고요하면서도 시끄럽다. 그 햇살 속에서 나는 자주 생각한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며느리 수진이는 30대 중반의 여자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다. 아들 민호가 그녀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나는 속으로 좋아했다. 우리 아들이 저런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를 만나다니. 아내 영자도 무척 기뻐했다. 준수 씨,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지 않아요? 말도 차분하고. 영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조용한 사람과 차가운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4년 전 겨울이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출근길에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의 떨림. 옆에서 소리 없이 울던 수진이의 뒷모습. 나는 그때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만 봤을 뿐이다. 그것도 한참을 지나서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진이는 거의 말이 없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정리를 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이상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저렇게 담담할 수 있나? 슬픔이 없는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장례를 치른 뒤 우리 집에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이는 예전처럼 아침을 차리고 출근을 했다. 저녁에 돌아오면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식탁에 밥을 놓으며 짧게 말할 뿐이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 있다. 등만 보인다. 늘 그렇다. 나는 그 등을 보며 밥을 먹는다. 혼자.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 할머니가 말했다. 준수 씨, 며느리가 당신한테 좀 차갑지 않아요? 내가 봐도 그래. 단지에서 마주친 김 씨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를 귀찮아하잖아요. 혹시 나가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은 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정말 그런가? 수진이가 나를 짐으로 여기는 건가? 그 뒤로 나는 수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밥을 차려놓아도 빨래를 해줘도 그게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 의무에서 하는 건지 의심했다. 어쩌면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다. 그런데 왜 나는 눈치를 봐야 하는가? 왜 나는 작아져야 하는가?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나는 인사를 했다. 왔나? 네. 짧은 대답. 그리고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후 그녀가 거실로 나왔다. 아버님,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서 드세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나는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그저 소리만 들릴 뿐이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다. 밥도 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린다.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다. 반찬이 맛있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저 씹어서 넘길 뿐이다. 나는 중간에 젓가락을 놓았다. 목이 메었다. 밥이 아니라 외로움이 목에 걸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가? 아들도 없고 며느리는 나를 피하고 나는 그저 빈 방에서 숨만 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최 권사가 물었다. 준수 집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잘해주시나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야. 낫죠? 최 권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묻어 있었다. 뭐? 그렇죠.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최 권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한다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준수 집사님도 조심하세요. 눈치 보이면 차라리 독립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독립? 73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정말 그게 나을까? 나 혼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사는 게 서로에게 나은 게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는 게 요즘 내 유일한 운동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하다. 수진이는 아직 퇴근 전이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 그때였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뭔가가 보였다. 평소에는 닫혀 있는 그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방은 아들 민호가 쓰던 서재였다. 아들이 떠난 뒤로 수진이가 문을 잠가두고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보였다. 책장, 책상, 그리고 먼지가 살짝 쌓인 창문.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다. 노트 한 권. 나는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펼쳤다. 아들의 글씨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책상에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님 계셨어요? 응, 방금 왔다. 그러셨군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의 노트.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왜 수진이는 그 방을 잠가두었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아들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어떻게 수진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왜 그 방을 잠가두는지, 노트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나간 뒤 다시 그 방 앞으로 갔다. 문을 돌렸다. 잠겨 있다. 나는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그 노트가 생각났다.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박수진님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나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였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다. 그녀는 상자를 보더니 조용히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다. 나는 그곳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버님, 혈압약 드셨어요? 약통 확인해 보니까 며칠치가 남아 있더라고요. 꼭 챙겨 드세요. 마이너스 수진. 나는 그 쪽지를 보며 멈췄다. 수진이가 내 약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언제? 왜? 나는 약통을 확인했다. 정말로 며칠치가 남아 있었다. 사실 나는 가끔 약 먹는 걸 잊는다. 귀찮기도 하고 별로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수진이가 그걸 확인했다니. 나는 쪽지를 다시 봤다. 글씨가 단정하다. 꼭 챙겨 드세요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명령조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날 저녁 약을 챙겨 먹었다. 수진이는 늦게 퇴근했고 저녁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비가 많이 왔다. 아침부터 억수같이 퍼붓는 비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산책도 못 가겠구나.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산을 챙기고 가방을 들고. 아버님, 오늘 비 많이 온대요. 외출하지 마세요. 응, 알았다. 그녀가 나가려는데 나는 무심코 물었다. 너는 우산 챙겼나? 수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진이가 우산을 펴고 아파트를 나서는 게 보였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빠르게 걷는 모습.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를 물어봤을까? 걱정했을까? 점심때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음식 배달이었다. 박수진 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받아주세요. 아, 네. 나는 음식을 받았다. 떡국이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났다. 봉지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아버님 점심 드세요. 비 오는 날은 따뜻한 게 좋잖아요.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수진이가 주문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떡국을 먹었다. 뜨거웠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가슴은 묘하게 답답했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나를 싫어한다면서, 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아들의 서재 앞에 섰다. 문을 돌렸다. 여전히 잠겨 있다. 나는 주저하다가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아들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혼식 사진에서 멈췄다. 아들과 수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둘 다 행복해 보였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를 나는 더 이상 본 적이 없다.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버님, 떡국 드셨어요? 응, 잘 먹었다. 고맙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잠깐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다. 별 말씀을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부엌 쪽을 힐끗 봤다.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다. 수진이는 상을 차려놓고 나를 불렀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너는? 저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같이 먹지 그래. 내 말에 수진이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소리 없이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이 여자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왜 차갑게 대하면서도 약을 챙기고 음식을 주문하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나는 말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한다. 나는 고집을 부렸다.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오랜만에 하는 설거지였다. 물이 차가웠다.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외롭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너, 일이 맞나 보구나. 내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짧은 대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뭔가 달랐다. 수진이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들 민호가 나타났다. 아버지, 민호야. 아버지,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왜? 그냥요. 제발이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꿈은 거기서 끝났다. 눈을 떴다. 새벽 4시였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도 자지 않은 것이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갔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뭐라고 물어야 하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아, 그러세요. 그녀의 얼굴을 봤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운 흔적이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잘 다녀와라. 네. 수진이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무심코 들어간 건데 관리소장이 나를 알아봤다. 아, 박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러게요. 요즘 일 많으십니까? 뭐, 그렇죠. 아, 참. 박 선생님 댁 며느님이 지난달에 또 관리비 2달치를 미리 내셨더라고요. 뭐? 네. 혹시 아버님이 불편하실까봐 미리 내고 싶다고. 작년부터 그러셨어요. 효부시죠?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수진이가 관리비를 미리 냈다고? 왜?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한 2년 정도 됐나요? 처음엔 1달치씩 내시더니 요즘은 2~3달씩 미리 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관리비. 수진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불편할까봐? 나는 문득 서재 생각이 났다. 아들의 노트.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수진아. 네. 그녀가 나를 봤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호방.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나?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왜요? 그냥 아들 물건이라도 보고 싶어서.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 네. 조금만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뒤척였다. 수진이가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왜 나를 그 방에 들여보내지 않는 걸까? 며칠이 지났다. 수진이는 여전히 서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수진이의 가방을 봤다.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슬쩍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안에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펼쳤다. 아들의 글씨였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기도 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아버지를 부탁해.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나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수진이가 거실로 나오고 있었다. 뭐? 아세요? 아, 아니다. 그냥 나는 얼버무리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들의 편지.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아버지를 부탁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편지가 자꾸 생각났다. 아버지를 부탁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새벽 3시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물을 마시려는데 수진이의 방에서 또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도 잠을 못 자는 것이다. 나는 그 앞에 섰다. 노크를 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려는데 방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나타났다. 놀란 얼굴이었다. 아버님? 아, 미안하다. 물 마시러 나왔다가. 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
그때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을 봤다. 낡은 노트였다. 아들의 서재에서 봤던 바로 그 노트. 그게 아버님. 수진이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오실래요? 뭐? 제 방으로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다. 지금? 네.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따라 들어갔다. 수진이의 방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침대, 옷장,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 수진이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수진이는 파일을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펼쳤다. 이게 뭐냐? 민호 오빠가 남긴 것들이에요. 파일 안에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USB가 하나 있었다. 민호가? 네. 오빠는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제게도 몰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왜? 오빠가 예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편지들은 모두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편지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아들의 글씨.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아버지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어서 늘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과 제 가정에만 신경 쓰느라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간다면 아버지는 더 외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수진이는 과묵한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는 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제 자랑이고, 제 빛이고, 제 평생의 스승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호야.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버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녀가 USB를 꺼냈다. 이게 뭐냐? 영상이에요. 오빠가 남긴. 수진이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수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저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이제는 아버지께도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부탁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 약 챙기는 것, 식사 챙기는 것, 외출 조심하시는지 확인하는 것. 하지만 저는 수진이에게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수진이는 표현이 서툽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바라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미안합니다.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영상이 끝났다. 화면은 까맣게 변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면을 계속 바라봤다. 민호야, 민호야. 나는 흐느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우는 것처럼 울었다. 수진이가 옆에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에야 나는 진정할 수 있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너, 나를 왜 이렇게까지.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님은 제게도 가족이에요. 민호 오빠가 남긴 유일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너는 나를. 저도 서툴렀어요. 말을 잘 못해요. 표현도 잘 못하고. 오빠를 잃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님을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가 파일에서 또 다른 편지들을 꺼냈다. 이건 오빠가 제게 남긴 편지들이에요. 무려 23통. 매일 아버님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적어놨어요. 나는 그 편지들을 봤다. 한 장 한 장이 아들의 손글씨로 빼곡했다. 이렇게까지. 네. 오빠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이 외롭지 않게, 건강하시게, 행복하시게 해달라고. 수진이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통장 내역이었다. 이건 뭐냐? 오빠가 남긴 돈이에요. 아버님 의료비와 생활비로 쓰라고. 민호가? 네. 그리고 저도 매달 조금씩 모아왔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편하게 사시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수진아, 나는 너를 오해했다. 너를 미워했다.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믿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버님은 제게도 아버지예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수진이를 꼭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수진이가 일어났다.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운 흔적이었다. 아버님? 응. 아침 먹자. 제가 할게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한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맛있어요, 아버님. 그러나 오랜만에 하니까 서툴렀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변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함께 봤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아버님, 민호 오빠 방 이제 열어드릴게요. 정말?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아들의 서재로 갔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들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봤다. 아들, 수진이, 그리고 나.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 사진,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사진이에요.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우리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수진아,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수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수진이를 딸처럼 생각한다. 아니, 딸이다. 진짜 딸.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한다. 주말이면 교회에도 함께 간다. 사람들이 묻는다. 며느리와 잘 지내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 딸이 참 잘해줘요. 그러면 수진이도 웃는다. 환하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버님, 응? 민호 오빠 제사가 다음 주잖아요. 그렇지. 같이 준비해요. 그래.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 만들자. 우리는 함께 제사 준비를 했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렸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늦었구나. 내가 남긴 사랑을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하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을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다. 아버지, 민호야. 잘하셨어요, 아버지. 그러나, 네, 이제 행복하세요. 수진이랑 같이. 그래, 그럴게. 아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그러세요?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하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걷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수진아. 저야말로요, 아버님. 우리는 웃으며 걸었다. 가을 햇살 아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말하지 못한 진심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가족이란 서툰 마음도 끝내 서로에게 닿는 존재다. 그리고 노년의 삶도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시간이 걸려도 오해가 있어도 결국 마음은 서로에게 닿는다. 나와 수진이처럼. 그리고 민호가 남긴 사랑처럼.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이 작은 집에서 내 딸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 놓치고 있지 않나요? 혹은 미처 듣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이 있지 않나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게 주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